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정해진 정책은 없다며 기존의 금리 인상 계획을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기존보다 완화된 그의 스탠스에 지수도 화답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했던 나스닥 지수는 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번에 신호가 우리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소재로 사용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을 통해서 풀어보시죠.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미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1%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213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에서는요, 쌍끌이 매수가 3거래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코스닥도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0.67%대 상승하면서 704포인트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오늘장 코스닥은요, 개인이 이끌어주는 장세입니다. 개인은 407억 원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흐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는 0.16%대 하락 중입니다. 6,907선 이어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함께 보실게요. 나스닥과 어제 함께 밤 사이에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조금 밀리는 모습입니다. 2,73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달러화를 약세로 이끌고 있는데요. 현재는 조금 조정받으며 올라옵니다. 96.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220달러 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현재는 1228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보겠습니다. 밤사이에 원유 재고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현재는 조정을 받으면서 1%대 오르고 있고요. 50.8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마감 증시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상해 종합지수는요, 1%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나흘 만에 현재 상승세로 돌아선 건데요. 1.05%대 상승하면서 2601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도 역시 급등하면서 마쳤습니다. 1.33%대 상승했고요. 26,682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볼게요. 네, 글로벌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첫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임박한 가운데 시장은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한층 들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인데요. 미국과 중국 양국은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간밤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기조 완화 발언으로 시장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나섰는데요. 관련 소식 두 번째 글로벌 이슈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간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요. 두 나라에서 힘겨루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줄까요? 네, 지금 이제 다음 달 1일 현지 시간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의 이제 만찬 회동이 임박을 하면서 양국 간의 막판 기싸움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동이 미국 중국 무역 전쟁의 발발 이후에 첫 번째 정상 간의 큰 자리인 만큼 무역 전쟁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예측이고요. 이제 다만 미국은 중국의 조건 없는 항복을 원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또 결사항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험난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그나마 휴전이나 그런 봉합 수준의 기존의 그런 수준의 그런 형태로 종결이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견해차가 더 나와서 재확인되고 회담이 그렇게 좀 악화될 경우에는 무역 전쟁은 또 더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도 일단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미국은 낙관론을 견지를 하되 중국에 대해서 압박의 공세는 늦추지 않는 그런 모양새고요. 해서 하다 보니 지금 27일 브리핑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볼 때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의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또 언급을 했고요. 다만 그렇게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거라는 또 그런 강도 높은 또 의지도 표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역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드러내고 있지만 또 동시에 만약에 그냥 무한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해서 결사항전의 의지도 같이 함께 표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이런 협상이 결렬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미국은 이미 부과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상향 조정을 하고 또 나머지 2,670억 달러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할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크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뉴스들은 현재 미국 중국 무역 전쟁에 있어서의 미국이 합의를 위한 양보를 할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중국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 중국과 무역 전쟁이 쉽게 합의되고 마무리되기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고 일단은 어느 정도의 합의선에서 마무리되는 게 가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파장이 가장 적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1일 열리는 이 회담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 결과에 집중을 해서 향후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보복카드는 마련하고 있고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을 염두해 두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중 현재 금리 정책이요 갈수록 예측이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이 또 금리 인상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기조로 바꾸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그런 이제 기존의 금리 정책을 예측하기가 갈수록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고 이제 월스트리트에서도 이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준의 공개 발언이나 인터뷰 등을 이렇게 분석을 해본 결과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향후 수개월이나 수년간의 경제 전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에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실업률, 경제 성장률 등 단기 경제 지표에 비중을 두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연준은 올해 3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했고요. 또 다음 달 12월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연준이 2019년도에도 금리를 3차례
올릴 예정이다라는 기존 발표가 있었고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0에서 2.25%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동안 연준의 금리 정책은 예측이 가능을 했었는데요. 연준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7년간 거의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했다가 또 경기가 확장되자 2015년과 16년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이후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자 연준은 지난해에 3차례 그리고 올해도 3차례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 내년부터도 또 모든 FOMC의 기자회견을 병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조금 다른 그런 시각차를 보였고요.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저번 발표에서 강경 입장에서 오늘 새벽에는 또 비둘기적인 완화적인 그런 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국 증시도 급등을 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내년 미국 장기가 둔화될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그 과정이 얼마나 또 험난할지 순탄할지는 연준의 어떤 긴축 재정의 경제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다는 그런 견해고요. 이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문제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추가라 하든 아니면 좀 더 완화 정책을 피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는 다소 불안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향후에 또 이런 움직임들을 잘 살피면서 여러분들의 전략 구성에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연준이 완화 스탠스를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어제장 좀 어떻게 매매 전략을 펴지셨는지 저희 S&P 500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S&P 500부터 짚어드릴 건데요. 지난주에 제가 단기적으로 2630선대의 지지 여부가 가장 필요하다. 여기에 지지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2630선 내외의 지지가 깨진다면 저가, 전저가를 또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스럽게도 2630선 내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오늘 새벽 끝난 증시에서 이런 좀 전에 언급드렸던 연준의 그런 완화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G20에 대한 기대감이 또 폭발을 하면서 또 급상승을 하며 다우도 600포인트가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S&P도 지금 반등하면서 2740선대까지 급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에서도 지금은 단기 반등세로 침체 구간을 벗어나면서 단기 반등세로 상방으로였던 경직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급하게 급반등에 올라온 부분들이 이러한 확정된 재료는 아니지만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악재들에 비해서 단기적인 단비 같은 그런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2750선에 강한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2775선 내외까지 추가적으로 2800선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는 단기 급반등이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또 더군다나 아직까지 G20이 시작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 반해서 또 단기적인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고 중간중간 또 다른 뉴스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매수 구간은 2710선 내외에 지지를 확보하는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2710선 내외에서의 단기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손절은 2700선으로 일단 잡아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710선의 지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어제의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매도 쪽보다는 눌림매수의 매수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정적인 재료가 아니라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는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는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도 유사한 흐름 이어갈까요? 네. 네, 나스닥도 지난주에 언급드린 6,450선 내외의 어떤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다행스럽게 지금 S&P와 마찬가지로 단기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6,450선이 지지가 됨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6,650선의 돌파도 또 1차적으로 1차 저항대를 뚫었고요. 더군다나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6,900선대까지 돌파하는 그런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상승파로 지금 돌아선 모습이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다만 좀 전 S&P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뉴스들로 인한 그런 재료에 의한 수급에 의해서 지금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고요. 다만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6,840선 내외의 지지 확보만 된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으로 해서 7,000선대를 1차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차는 7,030선 내외까지 단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면 7,150선대까지. 다만 조건은 G20에서의 좋은 어떤 결과가 좀 나와준다는 조건이 같이 덧붙여야 되겠고요. 만약에 거기서 좀 악재가 또 돌발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6,650선 내외 때까지 조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꼭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단기 전략은 6,840에서 6,845라인대의 단기 지지 매수 드리고요. 손절은 6,835라인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7,000선 위에 때까지 단기 7,030선 내외까지 단기 전략으로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강하다면 익절 대응으로 해서 7,100선대까지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6,840에서 6,850 사이에 눌림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달러와 연동 상품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골드와 유로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선물들의 최근 요 며칠 사이에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골드의 상승은 제한적으로 나오면서 좀 눌림이 나왔는데요. 그나마도 골드의 강한 힘에 의해서 1210선대 내외까지의 단기적인 조정만 나왔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가 또 이 며칠 구간에서 어떤 또 단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과 또 미국 지수 선물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크다란 눌림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1210선대의 지지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또 어제 달러 인덱스의 단기 조정에 힘입어서 또 1220선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는 좀 더 시간을 요구하는 그런 횡보 구간, 혼조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골드도 지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런 횡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230선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만 나와준다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1240선대와 1240선 후반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1210선대가 다시 한번 이탈된다면 1200선대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해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윗단에서의 매도보다는 또 하단에서의 매수도 사실 거의 50대 50의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매수와 매도를 하시더라도 상단과 하단에서의 손절 라인 꼭 정하시고 단기적인 대응으로만 대응하시면 전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보다 예측이 더욱더 어려운 상품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26일에는 반등하는 듯 했더니 어제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매 전략 꾸리고 계신지요? 네.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그리고 그
그 이전 주에도 제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최근 조정세가 지속되면서 하락 지속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기존에 나왔던 오펙의 그런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 경제에 대한,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나오면서 오일 가격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서 지금 단기적인 급등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52.77 내외에 저점이 이탈되면 추가적인 하락, 제가 50선대까지 가능하다고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50.06까지 지금 저가 찍은 이후에 단기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지만, 단기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미국 G20을 통해서 또 좋은 결과가 나와준다면 또 수요 확대에 대한 또 예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도 상당히 지금 괜찮은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오늘이 지금 목요일이기 때문에요. 금요일까지의 특별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최대 하단으로서는 50불대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만약에 50불대가 이탈된다면 최대 49불에서 48.90까지의 저가를 한번 이룰 수도 있겠다. 그 포인트라면 손절 라인 30틱에서 40틱 정도 넉넉하게 잡으시고 한번 저가 매수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매도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런 이슈에 대한 막연한 예상이긴 하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폭락이 지금 10월 3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폭락이 나온 상태고요. 다만 막연하게 폭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단기 매수 전략 꼭 보시고요. 50.06에서의 이탈이 있다라면 49불대까지 한번 지켜보시다가 매수 전략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지금 직전 저점 50.06이 지지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 들어가시고 손절 라인 잡으신다면 53불대 선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정확하게 지지 라인을 맞춰주셨는데요. 이번에도 50.06 라인대를 지지 라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와 항생지수 어제 모두 1%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투자자들이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기대감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낙관적인 기대만이 좋은 것일지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G20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중 간 정상의 만남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무역전쟁의 확전과 휴전 사이에 최대 분수령이 될 양국 정상 만남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베이징이 5G 산업 기금 조성에 나섰습니다. 보다 월등하고 활발한 5G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 전체가 발벗고 나선 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금 현재 전일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장중에 꽤 많이 올라왔어요. 장중에 꽤 많이 쭉 올라오면서 이제 상당히 좀 그래도 상해종합 같은 경우가 2,600을 간신히 해보겠습니다. 2,601포인트에서 마감했는데 2,600선은 4일 만에 지금 회복을 했는데요. 다행스럽다기보다는 상승의 흐름 자체가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요. 일단 그런 상태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선전 성분 지수나 창업한 지수가 그래도 급등했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요. 업종별로 보면은 미디어 엔터, 호텔 관광, 전기, 전자부품, 주류, 전자 IT, 금융, 이런 쪽이 좀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무역전쟁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냥 똑같은 스탠스예요. 그냥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다. 잘 되면 이번에 G20 정상회의 때 잘 되면 잘 된다 하더라도 한 번에 해결되진 않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노이즈는 계속 그냥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00선을 지지하는 부분은 일단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금요일 날 중국 PMI가 나오는데 여기서 갈릴 것 같습니다. 일단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상해 종합이 2650선 이상만 지켜주면서 PMI를 맞이하면은 제가 봤을 때 PMI가 잘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중국에서 나오는 PMI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래 이제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이쪽은 민간기관이 하는 거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나오는 PMI가 나오는 건데 이건 중국 정부에서 충분히 지표를 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때 2650 정도 상해종합이 놀아주면은 제가 때 중국 정부가 잘 맞을 것 같고 만약 여기서 2600에서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밑에서 좀 뚫고 내려간 상태에서 PMI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저점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다. PMI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의 상승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내일 발표될 PMI 지수를 확인하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G20 정상회의가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일 텐데요. 현재 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제 만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제 만나는데, 극적 합의를 이뤄서, 양국의 무역 갈등이 끝난다. 거의 가능성 없습니다. 거의 가능성 없고요. 가능성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 내년부터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한다. 이게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게 높은데, 그래도 이제 중간에는 이 중간 정도, 그러니까 보류해서 조금 유예하는 이 정도의 협상만 나와도 대성공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측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양국은 이제 정상이 이제 나흘 정도 앞뒀죠.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막판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레리 코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그러니까 NEC 위원장인 이 레리 코들로 같은 경우는, 백악관 브리핑에서요. 트럼프 대통령 관점에서 볼 때는 중국과 합의를 이루어질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시각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보지 않았을 때죠. 예. 정상적인 사람이 보지 않았을 때는 합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 봤을 때 합의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리고, 레리 코들로 위원장 같은 경우 무역갈등 도파국을 찾으려면 중국이 일단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타협안을 들고 와야 되는데 그런 타협안을 중국 보고 들고 와라 이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그걸 들고 갈 리가 만무하고요. 일단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공격을 한 게 뭐냐면 지적재산권 탈취하고 강제 기술 이전 등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중국이 전혀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중국의 대응이 좀 실망스럽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계속 중국한테 양보 카드를 확실하게 꺼내라 라는 압박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미국의 압박에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중국 측의 분위기 그리고 이 회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중국도 이제 미국의 이제 일방주의하고 이제 거듭대 압박에 이제 좀 짜증이 난 상태겠죠. 짜증이 난 상태인데, 일단 뉴욕 부총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경제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이제 보호무역주의하고 일방적인 무역 접근 방법 이런 문제는 절대 무역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방주의적 접근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일방주의 정책을 좀 공격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리오 부총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양보는 하는데 이 양보가 적당히 양보를 해서 타협을 해야 중국이 봤을 때는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양보하게 되면은 제조 2025부터 해가지고 지적재산권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양보하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상당히 좀 타협을 최대한 중국은 하고 싶어 하지만 너무 많은 출혈로 타협하면 사실상 돈이 더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 앞두고 이제 계속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상 정상들이 만나면 원래는 정상들이 만나서 웃고 떠들고 손잡고 뭔가 공동성명을 내려면 이미 실무진들이 이미 공감대가 이미 지금쯤 끝났어야 돼요. 끝났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안 된 거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 때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중국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가 좀 문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함정 납포를 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지금 EU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뭐 또 붙어 있습니다. 또 지금 한판 붙었는데 이제 전 세계가 비난 수준이 좀 높아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 넣으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제스처는 이제 또 미국 국민들이 자기를 또 안 좋게 볼까봐 이제 제스처는 또 러시아를 이제 정상회담 취소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이제 러시아하고 약간 담쌓는 듯한 모습 제스처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이미 푸틴한테 약점 잡힌 트럼프이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특별히 뭔 일을 벌일 수가 없다고 보고요. 이 G20 정상회담이 중국과 미국의 외교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말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험난한 과정이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중국도 현재 5G 관련한 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5G 산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데 구체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2022년에는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이 5G를 상용화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베이징 올림픽 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동계올림픽 때 그 5G 상용화를 했죠. KT에서 상용화 이제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 KT 욕 많이 먹고 있잖아요. 지금 불나가지고 지금 불나서 욕 많이 먹는 거 떠나서 지금 그런 이 불난 화재 KT 화재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5G 모두 다 일정이 다 연기됐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 베이징 당국이 5G 기술 개발과 응용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겠다면서 구체적인 행보를 제시했는데요. 왕닝 베이징시 부시장 같은 경우가 전날 이제 2018 미래정보 기술, 정보통신기술 국제 심포지엄을 참석해가지고 베이징시가 이미 차세대 통신기술 발전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그런 이러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제 5G 산업기금 조성, 5G 연구원 설립 등 이제 계획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이게 이제 오는 2022년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또 베이징에서 열려요. 베이징은 하계도 하고 동계도 하고 중국은 베이징 말고 도시가 없나? 일단 그렇고요. 일단 그 일대 5G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으로 이제 중국 베이징에 부도심 조성하고 신공항 건설할 예정인데 이때 이제 좀 이 세계 원외 박람회 지역하고 동계올림픽 그다음 천안문 광장 주변에 이제 5G 기술들을 적용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제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범지구들까지도 미리 다 계획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런 베이징시의 기금 조성 소식에 현재 중국 증시에서 5G 관련주들 모두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제 이것 때문에 좀 5G 관련주들이 막 중국 5G 관련주들이 이제 왕창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 이 시일 내 5G 테마주 평균 주가 상승폭이 이제 3% 업종 상승률이 3% 정도인데 무려 64개 중 60개가 상승했고요. 이통시제하고 둥팡통신 같은 경우는 10% 등에서 이제 거의 상한가. 중국은 10%가 상한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5G가 상용화 예고된 상태에서 이제 5G 산업이 원년이 될 거다라는 전망 때문에 이제 우세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단 전 세계적인 통신 관련 이제 권위지죠. 애널리시스 메이슨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이제 5G 기술이 가장 준비가 잘 된 게 중국,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순위라고 하는데 중국이 가장 준비가 잘 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봤을 때도 중국이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 화웨이 통신력부터 해가지고 중국은 빠르게 좀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추가적인 5G 성공 같은 경우는 글로벌 무역전쟁,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이 조금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뭐 이렇게 아주 탄탄하다 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화웨이 통신장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수출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이콧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중국 내 성장에서 5G는 좀 그칠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5G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뭔가 기술 표준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이번에 많이 대책당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중국 내 내수에서만 그냥 활성화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 중에 오늘의 출발 지수를 빠르게 알려드렸는데요. 항생지수 그리고 상해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옵종 그리고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요? 네, 5G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사실 중국 5G 관련주들이 거의 테마 종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초토화됐기 때문에 지수가 그 10월 급락할 때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당했기 때문에 이거 가져오기가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눈을 돌려본 게 제약바이오주를 눈에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항서제약을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예전에 항서제약,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항서제약 좋은 기억이 있죠. 우린 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항서제약. 보시면은 우리가 글로벌 슈퍼스타 처음 시작할 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이제 쭉 흘러내렸는데 지금 다시 이제 좀 봐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중국 로컬 제약사업이 가장 뛰어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만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는 항서제약이고요. 19년에 27% 이상 매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20년에도 25% 성장. 이 회사는 한마디로 제약바이오지만 그래도 계속 성장을 하고 매출을 보여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파이프라인 돼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앞으로 또 연구개발해서 파이프라인 추가한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체 신약 인내콕시브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이미 상용했죠. 아피타닙도 14년에 이제 나왔고 피로티닙이 이번에 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피로티닙하고 아피타닙은 지금 항암제거든요. 항암제고 2019년까지 가능한 파이프라인만 한 5개. 내년까지 한 5개가 쏟아져 나올 거예요. 향후 연구 중인 R&D 기술, 지금 R&D 추가 중인 파이프라인이 7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제약사들 한두 개, 두세 개, 세네 개 많아봐야 4개인데, 이거 10몇 개를 지금 파이프라인 하고 있는 항서제약. 앞으로 미래 성장성은 괜찮다, 충분히. 연구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매수가는 62.500으로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이쪽 라인, 60.500, 58.900. 그래서 분할 매수, 2단계에서 분할 매수 하신다 생각하시고, 목표, 이제 손절가는 53.500으로 좀 길게 잡아주십시오. 항서제약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종목이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얘기 드리고, 2,500간 72.600, 위안, 72.600 위안 잡아주시고, 2,500간은 80.150 위안을 잡아주시면, 정고점까지 해서 편안하게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산업들이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이슈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첫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일반 산업 직군에 이어 미술계에도 증권형 토큰 발행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토큰을 통해 많은 사람과 미술권 소유권을 나눠 갖고 고가의 작품을 사고 팔기도 하는 건데요. 좀 더 정확한 도입 구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강력한 블록체인 특허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세스의 차별화인데요. 블록체인 산업들의 활발한 특허 움직임에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른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계에서도요, 블록체인의 바람이 부는 것 같네요. 네, 지난 4월 2만 5천 명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샀습니다. 이들은 한 명당 $50씩 내어 총 200만 달러에 달하는 예술품을 개인들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4만 개로 분할된 작품의 소유권은 스위스 할인 판매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되었습니다. 작품 전시는 소유권자들에게 의해 결정이 됐으며, 현재는 스위스 현대미술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고가의 미술품을 일반 대중이 공동 소유할 수 있지만 개별 소유권을 매매하기가 어려워 투자자들이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스터웍스, 마이케나스 등 새롭게 등장한 예술작품 투자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작품의 소유권을 잘게 쪼갠 다음 대중에게 판매합니다. 이오스에 기반을 둔 코아트 역시 이들과 유사한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술 작품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네, 마스터웍스는 현재 앤디 워홀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81만 5천 달러의 이 작품을 구입한 마스터웍스는 사전 관리비 10%를 얹은 총 199만 6,500달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게 쪼개진 소유권 하나의 가격은 단 $20입니다. 마스터웍스는 매년 수수료 1%와 미래 수익의 20%를 받게 됩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마스터웍스는 마스터웍스 어드미니스트러티브 서비스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MAS 다시 특정 작품을 보유한 마스터웍스 001을 다시 관리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마스터웍스의 001의 주식을 투자자들이 구매해 공동 소유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스터웍스의 001의 주식은 총 3종류가 발행됩니다. 클래식 B 주식은 전부 마스터웍스 갤러리가 보유합니다. 이 주식의 보유자는 마스터웍스 001이 수익을 냈을 때 20%의 수익을 가져올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작품이 추후 다시 판매돼 수익을 분배할 때 마스터웍스의 성공 보수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클래스 A 주식은 69만 8,780달러 규모로 발행되는데 작품을 투자한 개인들이 보유하게 됩니다. 우선주는 클래스 A 주식 판매에 앞서 제한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게 됩니다. 우선주 보유자는 자녀 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즉, 작품의 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하면 우선주 보유자는 주당 18달러까지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작품을 매각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는 마스터웍스의 또 다른 계열사인 마스터웍스 브로커리지가 맡습니다. 작품의 판매는 마스터웍스의 판단 아래 공개 매각을 통해 진행됩니다. 공개 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클래스 A 주식 보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법이 적용된 구조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지게 됩니다. 클래스 A 주식 보유자는 이에 상응하는 토큰을 분배받습니다. 각 작품은 고유의 토큰과 연계되고 앞서 언급이 된 앤디 워홀의 작품의 경우 토큰 MW001과 연결이 됩니다. 물론 우선주 보유자는 특정 조건 하에 우선주를 클래스 A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토큰 MW001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스터웍스는 현재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분간 이 서비스는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터웍스는 브로커리지라는 클래스 A 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라이센스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투자의 방식에 블록체인 기술을 얻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열매 컴퍼니가 운영하는 아트앤가이드는 지난달 30일 김학의 화백의 산어를 공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4,5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개인들은 100만 원으로 이 작품의 일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규제상 증권형 토큰 발행으로 소유권 매매가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대신 소유권의 블록체인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처럼 기록하는 방식을 활용해 명확한 소유권을 보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김재욱 열매 컴퍼니 대표는 미술품을 공동 소유 자산으로 다루고 있으며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다며 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금융회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동 소유자로부터 미술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았으며 2년 내 특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작품을 매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한기 화백의 산월 작품의 경우 2년의 보유 기간과 20%의 목표 수익률이 설정돼 있습니다. 미술품에 개인이 투자할 수 있게 되면 획일화되고 폐쇄적인 국내 미술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도는 4천억 수준의 작은 우리나라 시장 규모를 더 키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블록체인 산업에서는요, 특허와 관련한 이슈가 없는 것 같네요. 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사업은 탈중앙화, 오픈소스의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특허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IBM, BOA, 마스터카드, 월마트와 같은 해외 대기업들에 의해 출원된 블록체인 특허는 검색되긴 하지만 코인 시가총액 상위에 위치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사업체들에 의해 출원된 특허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의 목표 중 하나가 국경을 넘어선 탈중앙화라고 해도 각 나라의 특허권 제도하에 블록체인 산업이 존재하게 됩니다. 즉, 블록체인이 탈중앙화의 논리를 가진다고 해도 특허 침해 이슈는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오픈소스 기반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경우 침해 입증이 다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비해 용이한 편이기 때문에 더욱더 특허 침해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사업체가 비즈니스 모델, 토큰 이코노미를 보호하고 싶다면 특허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및 토큰 이코노미를 보호해야 합니다. 오픈소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픈소스 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향후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위해 특허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특허 취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프로세스 차별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프로세스의 차별화는 기존 기술, 기존 특허와의 차별화를 의미합니다.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심사 시 블록체인이나 서버나 데이터베이스나 동일한 하나의 데이터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유사한 객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당연히도 블록체인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가 블록체인 특허의 특징이 되고 기존 기술을 기반으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을 사용한 프로세스의 특징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물론 블록체인 아키텍처, 합의구조, 블록의 트랜잭션 처리, 트랜잭션 암호화 방법과 같은 블록체인 그 자체에 관한 특허의 경우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단순히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특허는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점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앱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판매, 추적을 통해 개인에게 데이터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블록체인 특허권과 기존 특허권과의 차별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 모델을 단순하면 첫째, 앱을 통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개인 데이터 이용을 추적 관리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 데이터 이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허에서 공개된 비즈니스 모델은
블록체인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과 유사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개인정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앞선 특허는 기존 특허에 대한 하나의 예시이고 개인정보에 따른 보상과 관련된 기술, 개인 데이터를 추적하는 기술은 다른 특허에도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블록체인 특허가 이제 차별점을 가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과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노드 간의 동작에 대한 구체화, 블록상의 데이터 처리 등에 관련된 특징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에 올라간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블록체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처리가 되는지, 개인정보의 거래는 블록체인상에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보상은 블록체인상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와 같은 블록과 연관된 구체적인 트랜잭션들이 블록체인 특허에 도시되고 기술돼야 합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블록체인 특허가 기존 특허와 차별화를 가질 수 있고 등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블록체인 특허를 준비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고, 만약에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업체가 블록체인 상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변형 가능한 모델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30일 오전 4시에는요. FMC 이사록이 공개된다는 부분까지 챙겨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